예, 보신 대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이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8조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국민당국이 도대체 뭐 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이 8개 종목에 대해서 뭐 작전이 들어간 것 같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인지한 시점은 4월 초나 중순쯤에 금융위원회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인지했고요. 대응도 또 늦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심각한 사안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과 검찰과 조기에 그 정보를 공유해서 합동 수사나 조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예. 금융위원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한 20여일간 자신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작전 세력들이 그 전에 금융위가 인지했다는 것을 듣고 주식을 처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금감원하고 검찰과 정보를 공유해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피해가 더 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들도 연루됐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100억 원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뭐 피해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지금 직접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자산가들이었고요. 연예인이나 뭐 고자산가들이었지만 잘못 알고 지금 따라서 주가가 오르니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던 개인 투자자들,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까지 합치면 정말 그 피해 금액은 얼마가 될지 추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면은 뭔가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거 현실적으로 그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뭐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라온다는 것은 사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해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고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주가 조작을 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늦게 나서서 우리가 피해를 조금만 볼 수 있었는데 정부가 늦게 나서는 바람에 우리가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 정부의 대응이 늦어졌던 점 이런 것은 앞으로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조사 과정을 통해서 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야 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이들이 쓴 수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수법은 사실 기존의 수법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이들이 주가 조작 대상으로 삼은 기업들이 기존 같은 경우는 뭔가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라든지 뭔가 지분 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인 호재성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주식을 매각하고 빠지는 수법이었는데요. 이번에 사용한 수법은 종목들이 대부분이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런 우량한 종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단 대주주의 지분이 매우 커가지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은 50% 이하라서 자신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쉬운 종목을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워낙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문이 나지 않은 소형 가치주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반 투자자들까지 따라왔고요. 이들이 사용한 방식은 3년여에 걸쳐가지고 다단계 방식으로 약 1000여 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로부터 뭐 1조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이용해가지고요. 뭐 휴대전화도 이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들이 분산해가지고 이 휴대전화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했는데 통정거래라고 해서요. 사실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할지를 미리 서로 약속을 하고요. 그 시간에 둘이서만 거래를 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에 걸쳐서 8개 종목,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존의 주가 조작 수법과는 다르게 그리고 통정거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도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예. 그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그렇죠. 그런 회사를 골랐다면 예. 대주주와의 뭔가 연계 가능성, 대주주와의 공모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8개 종목 중에서요. 일부 종목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24일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그 직전인 17일하고 20일에 대규모로 자신의 보유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향후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차액 결제, 이른바 CFD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고 왜 이거를 지목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차액 결제 거래라는 것은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해서요. 기초 자산인 증권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또 다른 금융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증거금이라고 해서 뭐 주식 전체 가격이 40%만 투자자가 납부를 하면요. 나머지 60% 금액을 갖다가 증권회사가 빌려줘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10억 원어치 주식을 산다고 할 때 내가 4억만 납부를 하면 나머지 6억은 주식회사, 증권회사에서 빌려줘서 전체 10억 원 금액의 주식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은 투자자한테 돌려주고 증권회사는 수수료만 가져가는 상품인데요. 문제는 이게 위험성이 큽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돼서 그 증거금률인 40%, 4억보다 주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빌려준 6억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라고 해서 강제로 보유 주식을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을까? 세계 뭐 증권 선진국들에서는 이 CFD를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데 이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금융회사에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금융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뭐 신금융 기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2019년에 이 위험성이 예. 큰 CFD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인 사람만 거래가 가능했는데요.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를 하는 바람에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 투자 자격,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 사람이 7.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액도 역시 8조 4천억 원에서 70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점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CFD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다가를 통해서 투자를 해도요.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게 위탁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다 보니까요. 이 투자 자금은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한 것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외국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서 예.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뭐 지분 변동 시에 그것을 공시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조세, 세금 부담의 의무 이런 것들이 다 회피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수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제2의 SG 증권발 폭락 사태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를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직도 뭐 논의 중에 있는데요. 금융위에서 추진 중이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한 달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8개 종목의 일부 대주주들이 24일 주가 폭락 직전에 본인의 주식을 다 처분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가 있었으면 사실은 이런 것을 30일 전에 공시를 하게 돼서 일반 투자자들이 뒤늦게 이 주식을 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FD 같은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카운트가 돼서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지분이 변동됐을 때 공시를 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조차도 이 투자 자금이 누구 것인지, 이 지분이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 요건은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